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21일은, 뭐, 입에 배고, 그 다음에 귀에 밴 그런 용어가 있죠. 바로 1.1 사태가 되겠습니다. 1월 21일 날, 어, 국계의 무장공비 32명이, 정확하게는 뭐 한두 명 더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밝혀진 게 31명이, 비무장지대를 이제 뚫고 침투를 해갖고, 청와대 바로 그 앞마당까지 앞마당이라고 옆마당까지 이렇게 에, 침투를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포된 무장공비가 이제 김신조 씨죠. 지금은 이제 목회 활동을 이제 하고 안보 강연을 이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 김신조 씨의 이제 그, 그 기자회견에서 침투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국정이 모가지를 따라왔시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근무를 하고 있는 청와대까지 침투할 생각을 하고 또 와서 암살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정말 지금의 생각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만큼 남북한이 이제 첨예하게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 대치를 하고 있었죠. 그 체제 경쟁에서 결국 우리 남한이 이긴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 그렇기 때문에 정식 기동전을 통해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아무런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 국계는 그 비대칭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한 거죠. 그것이 결국은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데까지 온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아직 남아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새 젊은 층에서는 1.1 사태를 기억이 아니라 알고 있는지, 저희들은 기억에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허그데이입니다. 허그하면은 이제 고리를 감싸 안아주는 그런 행위인데, 어, 그 허그데이가 우리나라는 12월 14일 날 통상적으로 이제 허그데이를 이제 기념을 하는데, 미국은 바로 오늘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그데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허그데이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이 허그데이는 미국의 허그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허그데이, 아니면 내셔널 허깅데이. 이 미국의 허그데이는 케빈 자본이라는 사람이 창안한 것으로 1월 21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기념일이지요. 하지만은 이 허그데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14일,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자, 뭐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뭐 같은 명칭이지만은 날짜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어찌됐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저작권 사무소, 그리고 런던의 허깅위원회, 커미티죠. 허경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날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친구 또는 뭐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사람들하고 이게 포옹을 하는 날. 그러니까 누구를 포옹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이 건강해진다라고 이제 믿는 어떤 신념이라고 하니까 좀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 하에 서로 허깅하는 그런 날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미국의 허깅데이를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사실은 1월 21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주 어, 물론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아주 이제 내리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그 사건이 있죠. 바로 1.1 사태가 되겠습니다. 이 1.2 사태는 1968년에 발생된 일입니다. 저 때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눈도 많이 왔어요. 어, 북한에 있는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공작원 31명. 그러니까 민족보위성 정찰국 이 공작원의 부대가 124군 부대라고 했습니다. 124부대라고 썼지만 그때 당시 124군 부대라고 계속 불렀죠. 네. 그러니까 부대의 번호가 124번인 거죠. 근데 거기 소속된 공작원이 31명이 이제 휴전선 철조망을 뚫고서 이제 침투를 해서 어, 바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습격했다기보다는 청와대 인근까지 인제 온 거죠. 예. 인제 그들의 이제 목적이 청와대를 습격해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이제 침투한 건데 청와대에 거의 근접했어요. 한 300 미터 떨어져 있는 종로구의 세검정 고개까지 이 31 명이 접근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게 뚫려 갖고 저들이 와서 뭐 암살을 시도했다라면은 아주 큰 사건 사고가, 물론 이 1.12 사태만으로도 큰 사건 사고인데 정말 그 어떤 역사의 흐름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총 침투한 인원이 31 명입니다. 그중에 어 우리 그 국군이 인제 사살한 무장공비가 29 명, 그다음에 인제 1 명이 인제 미확인. 이 미확인은 인제 도주를 해서 북으로 돌아갔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산속에서 겨울이니까 뭐 얼어 죽어 갖고서 뭐 짐승이 다 어떻게 처리를 했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제 뭔가 쪼끔 돌아간 것 같은 사람이 확인이 되는 그런 사건도 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항 일명, 이 투항한 일명이 인제 바로 이게 생포가 된 거죠. 김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명 중에 1 명은 놓치고 29 명은 사살하고 1 명은 생포를 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떻게 보면 큰 전과죠. 이 게릴라를 대비해서 저렇게 소탕을 했다라는 것은 큰 전과라고 보면 딱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신조 씨의 이름을 따 갖고 이 사건을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신조는 이제 생포돼서 인제 그 이튿날 기자회견을 인제 가졌는데 예,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팔을 뒤로 묶여 갖고 아마 기자회견장에 나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인제 의자에 앉아 갖고서 인제 앞에 기자들이 그냥 뭐 후레쉬 터트리면서 뭐 인제 막 물어봤죠. "침투한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아마 저것은 북한 말투를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인제 저렇게 인제 기사화됐을 텐데 하여튼 "박정희 목을 뭐 어떻게 하러 왔다." 뭐 인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음 뭐 어찌 됐든 의미는 똑같은 거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온 국민이 인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목을 따라오다니?' 이거 정말 그때 당시에 1968 년도 60 년대를 살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경악할 일이었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원래 북한에서 인제 최초에 인제 세운 작전은 세 자릿수의 병력을 침투를 시킨다라는 얘기죠. 세 자리라면은 이제 100 명이 넘어가는 거죠. 최소한 100 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뭐 999 명까지가 세 자리 숫자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을 침투를 시켜서 인제 본대는 청와대를 기습해서 박정희를 암살하고,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는 뭐 몇 명 대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머지는 각 조별로 이제 여러 조를 인제 분담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요인을 암살하는. 그다음에 또 다른 조는 국방부를 공격하고 요인을 암살. 그리고 또 다른 조는 교도소를 공격해서 인제 교도소를 탈취하면 제수 석방이 되겠죠. 제수를 석방하면은 그 제수들은 인제 풀려나니까 자신들의 말을 잘 인제 들을 거라고 본 겁니다. 뭐 사실 뭐 잘 들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그쯤 되면은 인제 서울 시내가 인제 총체적으로 대혼란이 인제 일어날 테니까 그 혼란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석방시킨 제수하고 공격조가 동반해서 월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인제 삐라를 잔뜩 부리면서 남조선 내 반정부 세력에 들고 일어났다. 의거로 들고 일어나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인제 꾸미는 그런 아주 거창한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제 최초 계획이에요. 그런데 인제 아 9일 뒤에, 그러니까 1 이니까 9일 1월 30 일이죠. 1월 30 일에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구정 대공세와 같은 작전을 벌인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인제 구정 설날을 기해서 엄청난 인제 공격력을 인제 퍼붓는 그런 작전이죠. 그러니까 저런 개념으로 세 자리 숫자의 인제 무장 병력을 침투시켜 갖고서 인제 큰 혼란을 갖다 유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제약 조건이 많이 있겠죠. 사실 100 명이 넘는 인원이 움직이려면은 뭐 더 빨리 눈에 띌 거고. 실제로 인제 이 해에 또 있었죠.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사건은 거의 뭐 100명 가까운 인원이 침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 그런 일이 바로 또 벌어졌어요. 이때 뭐 엄청났습니다, 북한 도발이. 그것도
규모가 큰 걸로 자잘구레한 충돌한 건 뭐 수없이 뭐 만 건, 2만 건 막 이렇게 그냥 막 발생을 하는 거고 저렇게 그 무기를 들고 크게 충돌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건데 저 당시는 엄청 자주 일어났습니다. 뭐 비행기를 납북하지 않나, 그다음에 뭐 푸에블로 배를 미국 그 거창한 미국 배를 응? 납포하지 않나, 그다음에 정찰 정보기를 또 추락시키지 않나, 하여튼 뭐 엄청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있다가 보니까 야 이게 뭐 수백 명을 내리보낸다라고 해서 그게 뒤집어 엎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 수백 명이 움직이는 거에 그 보급 문제, 그다음에 에, 정말 적진에 들어와 갖고 그들로 봐서는 적진이죠. 적진에 들어와서 뭐 통제 문제, 뭐 명령 개통,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많은 숫자가 내려가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축소를 해서 한 30명 정도, 31명이죠. 침투를 이제 시킨 거죠.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청와대를 습격한 겁니다. 이제 참고로 김신조는 원래 그 교도소를 공격하는 그 공격조였다라고 합니다. 김신조 씨는 그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뭐 안보 강연을 이제 주로 하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증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권력을 음,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이제 세상을 떴죠. 유명을 달리했는데 아직 김진조 씨는 그 당시에 그 젊은 나이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활동을 아직 계속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때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당시에 1965년, 이 68년이니까 3년 전인 65년에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죠. 예. 지난달 12월 달에 그 한일 협정 그 이제 그 조약의 조인을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저 한일 기본조약이 서로 서명을 한 날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까지 제가 그때 한번 읽어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어떤 그 한일협정이 그때 이제 체결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동맹 체제가 구축이 된 거죠. 그게 사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고립되어 있는 형국이죠. 뭐 소련은 철의 장막이라고, 그다음에 중국은 주계 장막이라고. 또 굉장히 공산주의 그 체제를 채택해 하고서 뭐 두 나라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죠. 국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그 가난성이 허덕이는 피폐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 더 강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일협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삼각편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고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월남전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월남에 이제 우리나라 국군을 파병을 했었죠. 네, 월남 파병. 이 한국군이 전투력에 고전하던, 즉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잘 싸웠어요. 그리고 전설 같은 그런 그 성과도 많이 올리고 또 대민 사업도 잘해갖고 뭐 이렇게 욕을 많이 먹지도 않고 전쟁을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회주의 체제였던 북베트남, 월맹이라고 했죠. 지금의 월남 베트남입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가 그 이제 호지명이었어요. 이제 그네들 말로 호치민입니다. 호지명 루트니 뭐 이런 그 사람들 작전하는 어떤 땅굴 같은 거 그런 루트, 음, 뭐 이제 수행로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호지명 루트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호지명이가 김일성에게도 야 그 대한민국이 국군을 파병하는데 그럼 북한 내내들도 우리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파병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파병을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 뭔가 한일 협정에 의해서 한미일 동맹 체제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김일성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동력을 갖다가 월남으로 보낸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렵다 해갖고서 거절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저때 그 북계군이 이 월남에 투입된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투입된 흔적이 뭐 그때 뭐 있느니 뭐니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전혀 뭐 군사 고문단 같은 경우를 보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파병을 통해서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우리는 엄청 취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통찰력 있는 그런 결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어,
저는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제 병력을 더 증강해 갖고 거의 30만 명 가까이 이제 월남에다가 파병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군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저 때도 60만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군의 반에 해당되는 그 병사들이 전부 가서 전투 경험을 쌓고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전투력이 이제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6.25 이후에 전쟁을 안 했으니까 서로. 지금은 뭐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 이제 없죠, 사실은. 새롭게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제 어, 처음에 굉장히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물자적으로 전술적이든 그게 이제 이렇게 셋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효율적인 전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 때는 남북한의 전쟁은 없었지만은 월남에 가서 군 병력의 그 반 정도가 전투 경험을 쌓고 오니까 사실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북한. 그러니까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우리나라 국군이 자꾸 월남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파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가 더 남한을 흔들어 놓기에 어, 그 적합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깨닫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회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김일성이 이제 태도를 바꿔갖고 이제 북계군을 이제 직접 월남에다가 베트남에다가 파병을 못하지만은 남한이 더 이상 베트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못하게 이쪽 소위 전선을 갖다 건드리면은 음, 파병을 못할 테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이 일을 벌린 거다라는 얘기죠. 네. 김일성은 그 약속에 따라서 68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북베트남 월맹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한국을 행한이 아닙니다. 한국을 향한 강도 높은 안보 도발을 시작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울진삼척지구, 그다음에 뭐 푸에블로, 그다음에 칼기나부, 그다음에 뭐 정찰기 추락시키고 이게 뭐 그때 당시 뭐 말도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보 도발을 그때 이제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시작으로 어, 이제 이 1.21 사태는 그 시작으로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침투 계획을 이제 1.21 사태로 우리는 1.21 사태라고 부르지만은 저들은 청와대 침투 계획을 갖다가 이제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그게 바로 1.21 사태가 되는 거죠. 정말 생각하면 화가 나죠. 금년 초에 통행금지, 야간 통행금지 해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듯이 이때는 저녁 뭐 6시 뭐 이쯤 되면은 어, 야간 통금을 실시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못 다니는 겁니다. 다니다가 잘못하면은 그 작전 구역내에서 이제 총이 맞는 수가 있으니까 뭐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68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저는 저때 당시에 이제 지방 시골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청주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청주와 증평이라는 데를 기차 통학을 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기차 통학을 막 끝내고서 하숙을 시작했든지 어찌됐든 뭐 그 무렵인데 어, 하여튼 저때 당시에 이 충청북도에서는 뭐 야간 통행 금지라는 걸 경험해 볼 수가 없었지만 뭐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듣게 되다 보면 서울서 야간 통행 금지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실시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죠. 근데 야간 통행을 밤 12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저녁 6시나 뭐 8시, 7시 뭐 이때부터 이제 막 어,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다니지 못하게끔 그렇게 통제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걸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쯤 되면은 무장공비들도 어딘가 들어가서 운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면서 이제 이쪽 대한민국 우리 국군들은 이제 이걸 색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응?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색을 하고 뭐 이제 이랬으니까 이게 68년이니까 그런 작전이 가능했지. 지금 같으면 서울 시내에서 이거 작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인구도 많고 지금은 응? 정말 너무 건물도 많고 너무 화려하고 건물도 한번 들어가면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고 옛날에는 뭐 큰 건물도 별로 없었어요. 저 때는.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74년도에 종로를 가봐도 종로에 뭐 2층, 3층 건물이 다였지 지금같이 그렇게 높은 빌딩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통금을 실시를 해도 바로 적응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니는 어떤 이동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제 그게 색출이 되고 사살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이거 뭐 전 군이 서울하고 경기도 내에 인제 비상이 물론 뭐 전국적으로 다 걸렸었겠죠 그때는.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일촉즉발의 정말 무서운 그런 그 순간이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지금 이모티콘 같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정말 화나는 일이잖아요.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무장을 한 공비들이 31 명이 침투를 했다. 와서 뭐 막 사람들을 죽이고 뭐 총을 쏘고 포탄을 터트리고 막 인제 저때 당시에 뭐 어 그 경찰들도 많이 순직을 했고 그다음에 군인들도 피해를 받고 일반 민간인들도 인제 희생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그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네. 뭐 1.12 사태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것도 뭐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1.12 사태는 1-2 사군 부대에 그 무장공비가 31 명이 침투를 해서 29 명이 사살되고 1 명은 생포되고 그 생포된 사람은 김신조고 그리고 1 명은 극으로 도주했는지 얼어 죽었는지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아까 표현이 돼 있었죠. 네. 이렇게 1.12 사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